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부터 도입돼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12월 성탄절까지 올해 나흘 더 쉬는 날이 생깁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후보 연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인 허은하 의원과 함께 윤석열, 최재형 등 장외 대선 주자 부상으로 요동치는 야권 대선 판도와 KBS 수신료 인상 등 국회 과방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공휴일 대부분이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 가뭄인데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달 초에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컸던 공휴일법이 통과됐는데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쉴 수 없었는데 오늘 법 통과로 다음 날인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또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도 각각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찬반 토론에 나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체 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보일 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해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감리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년 동안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인하했는데 적용 범위를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월 국회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처리가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산자중기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4개월째 소급 적용 문제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당은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소급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도 지난 23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 후 진척이 없어 7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수술실 외부 CCTV 설치 의무화는 공감했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여당은 의무화를, 야당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는데 전 국민을 주장했던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을 고수해온 정부의 절충안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총 규모는 36조 원가량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정은 별도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초과 세수분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텁게 지원하고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소비의 그 여력을 보충해주고 또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이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에 15조 원에서 16조 원을 편성하고 백신 방역과 고용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포함합니다. 특히 당정이 이견을 보여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연봉 1억 원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소득층인 상위소득 20%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을 반영해 사실상 전 국민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 등은 소비 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2차 추경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당정은 7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인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연장을 막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홍준표 의원도 오늘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잠행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논란이 된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사실과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고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친인척이라도 수사와 재판,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밝혀 입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행사에는 공식 초청을 받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 8,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비전을 제시한 건데 홍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고 문재인 정권의 분배 위주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30조 더 거친 세금이 경제가 선순환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 좋아져서 세금을 많이 냈느냐? 천만에. 국가가 수탈한 거예요. 국가가 빼앗은 거라고.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홍 의원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당내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홍 의원의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속속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반 이재명계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데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경기지사 독주에 대항하기 위한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물꼬를 튼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연대에 대해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단일화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다고 밝히고 후보 간 연대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박용진, 김두관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 등은 일단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행여나 그 단일화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반 이재명 연대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일강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민주당 적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 이재명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캠프 주요 인사를 발표하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대선 캠프 진용을 갖추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후보 등록을 하고 모레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영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은 내일 출사표를 던집니다. 민주당은 내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부터 4일간 예비 경선을 실시해 본선에 오를 6명을 선발하는데 반 이재명 연대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다치고 심지어 사망했을 경우까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면 과연 온전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국회 문체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코로나 감염 책임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개인에게 돌리는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며 문제 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문체부도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폭염이 미칠 영향, 심각한 신체 부상이나 사망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 책임하에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단에게 배포하는 규범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종환 위원장은 IOC나 관련 단체에 선수들이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건 과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망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대한체육회, IOC, 도쿄조직위에 한번 질의 같은 걸 해서 이게 좀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체부는 모든 참가국에 적용되는 규정이긴 하지만 이례적이라며 IOC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망까지 적시돼 있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그 과거 올림픽을 치렀던 전례와 사례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점검해 본 뒤에 그런 질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선정 과정에서 편향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미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린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에서 크게 추가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 또 사업비 자체가 거의 동일한 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몇 배나 한 3배 정도 이상, 3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증한 이유.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까지 서울시 공모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다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탈락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를 좀 존중하시는 게 좋겠다. 문체위는 국민이 스포츠 활동과 신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기본 법안 등 모두 22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금이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44개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여의도와 국회를 오가는 길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며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변인 선발 공개 오디션에 이어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대국민 정책 공모를 받습니다. 김도읍 신임 정책위 의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모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은 수상자의 정책 제안이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서 1년째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대선 주자들도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19주년을 맞아 여야는 서해바다를 지킨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후 6년 만에 당대표가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의 평화를 바다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과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그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월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7일 만입니다. 앞날에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닌데 엄중한 검증의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검증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은 그 대략 몇 개 정도로 그 압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수사 대기 중인 것, 그리고 재판 중인 것 이제 모두 합쳐서 7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3,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 2 있고 이 법원에서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7건의 사건 중에 윤 전 총장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은 2개고요. 나머지 5건은 아내 장모 측근입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이 이제 사건의 이제 수사 대상이 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어떤 건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옵티머스 이 펀드 사기 이 부실 수사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한명숙 전 총리 이 수사팀의 이 모해 위증 교사 이 수사 방해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혹은 2019년 윤 전 총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의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이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이문정 감찰정책연구원에게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서 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2 사건은 모두 공수처 담당입니다. 아직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 검찰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 수사 진행 과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한 수사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 의중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좀 긴데요. 이 2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제 임박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더불어서 이제 부인, 장모 등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도 마저 설명해 주시죠. 네, 부인 김 씨 그리고 이제 장모 최 씨 각각 2건씩이 있습니다. 부인 김 씨는 이 전시기획사의 협찬금 명목의 금품 투숙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장모 최 씨는 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그리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장모 최 씨의 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이 3일 후인 7월 2일에 이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무죄가 선고되면은 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부담이 좀 덜해질 걸로 보이지만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 대권 도전 선언 직후에 이 악재가 터지면서 지지율 1위 수성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7월 2일 이후에 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 장모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언론에 밝힌 대로 그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또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정치권을 이제 그동안 최근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기까지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건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는 이 부인 그리고 이 장모 의혹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라는 소문만 돌고 있고요. 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엑스파일에 대한 논란 때문인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좀 크게 내려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5.6%포인트 급락한 32%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대로 이 3.4%포인트 오른 28.4%로 둘의 차이는 이제 약 4%포인트 차이입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출주 공직자로 나서려면은 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마타도어는 아니다.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면은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 간 주자의 이제 그 지지율 차이가 4%고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국민의힘 이런 그 윤 전 총장의 다양한 이제 의혹을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응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윤 전 총장을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 좀 대다수고 그 이번에 약간 소수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이제 견제하는 움직임도 또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네.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건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을 했고요. 당에 들어오면이라는 조건을 걸긴 했지만 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한 비단 주머니를 펼치겠다, 당 차원에서의 보호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견제 움직임엔 누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입니다. 신상품도 흠집이 있으면 반품하지 않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된다 연일 주장한 건데요. 이 대표가 좀 자제하라는 제스처를 보내자 홍 의원은 나는 늘 이렇게 해왔다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윤 전 총장 엑스파일을 두고서 이제 엇갈린 반응이라는 게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의 그 반응인데 아무래도 뭐 당 대표와 또 경쟁 주자 간의 그런 차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 언제쯤으로 지금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 출마 선언 직후에 한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로는 이 국민의힘 경선 직전에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조만간 할 거라고 보는 쪽은 이 당내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 빠른 시일 안에 입당할 거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같은 맥락 위에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위치에 놓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먼저 입당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직전에 입당할 거라고 바라보는 쪽은 아직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이 경선 연기론이 당내에 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정리되는 걸 끝까지 본 이후에 윤 전 총장이 움직일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일단 윤 전 총장 본인은 자신의 시간표와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거다. 빠른 시일 안에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권 도전 선언과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그 서결이형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국민적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인물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긴 자맹과 전원 정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데뷔한 윤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서 오늘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오픈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 서결이 형이 맞습니다라는 소개 글이 내걸린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취미와 선호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주량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적었는데요. 취미는 장보기와 요리하기, 산책과 미술관 관람, 주량은 소주 한두 병이라면서 노트북 앞에서 SNS에 가입하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또 애처가, 국민 마당쇠, 토리아빠 나비 집사, 또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이란 문구로 자신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엉덩이 탐정은 윤 전 총장과 닮아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만화 캐릭터이기도 하죠. 강골검사 이미지에서 대중에게 친근한 정치인으로 변신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오픈과 함께 또 하나 화제가 된 내용은요. 윤 전 총장 프로필 사진에 등장한 반려견 토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토리라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되려면 반려견 이름은 토리로 해야 하나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이 SNS 계정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개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비공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캠프 측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추가 작업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소식에 이어서 오늘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뜻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꽃다발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인사들을 받아들여서 창조적 재생산을 해내는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치권 데뷔를 알린 윤 전 총장. 작은 대권 주자로서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대중의 검증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반페미니즘 논란입니다. 야권에 윤 전 총장이 있다면 여권엔 이 사람이 있죠.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추 전 장관이 최근 반페미니즘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발단은 추 전 장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법관이 판사가 됐을 때는 여자 판사가 손가락 안에 꼽을만 했어요. 1%도 안 돼. 정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떤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개척해 나가야지만 여성도 남자와 똑같다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페미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페미가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추 전 장관.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자꾸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똑같이 하자고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면서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이고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추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페미니즘은 여성을 꽃처럼 대접하라는 사상이 아니라 여성을 사람으로 대접하라는 사상이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또 야권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어제 열린 청년정책 토크쇼에서 지금은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 휴머니즘을 따져야 할 시간에 무슨 페미니즘만 따지나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추 전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서 맥락을 무시한 채 반페미니스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자신은 독선적이고 혐오적으로 오해받는 페미 현상에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으니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재보선 때도 20, 30대 청년층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반페미니즘 논란. 대선 전국에서 또 한 번 불이 붙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라앉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야권의 대선 주자로 정치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인선을 놓고도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못하면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된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고 이제 밝혔는데 윤 전 총장의 오늘 출마 선언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쭉 영상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다시피 알맹이가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라는 평인데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입장이라든가 여전히 나왔던 메시지들과 좀 더 확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 저는 사실 좀 기대했던 건 이번에 윤 전 총장의 어떤 내공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총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고 본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정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거를 특이하게 좀 많이 볼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역시 야권의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정기관장들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뛰어드는 상황. 야당은 현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정 부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야 있겠습니다만, 저희 역시도 완전 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공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서 제대로 된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나와서 국가와 사회를 이 대선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평가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오늘 윤 전 총장의 이 기자회견을 보다시피 이 최재형 이 감사원장 역시도 준비를 어설프게 해서는 단순하게 집권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가지고는 국민들께서 거대한 힘을 몰아주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살아왔던 길이라든가 인생이 자체가 오히려 좀 마지막에 쪽박을 차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상대는 저희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얕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도 참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최근 청와대 인사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이제 경질이 됐고 바로 이어서 김한규 정무비서관까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지금 이제 휩싸여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민주당 당 지도부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 분분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사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대통령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이 청와대 자체 전체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김한규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농지법 위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기사까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는 정부 이 청와대 인사 이 과정에서 좀 유념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의 비판은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면이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히 좀 살펴보고 잘 해나가려는 청와대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끝 질문인데요.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5세 대학생인 박 비서관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된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주된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적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박탈감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아프게 좀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뭘 해보려고 할 때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도 못했고, 실제 그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에 노출되어서 결국 이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온 비판이기 때문에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러한 비판점들은 박성민 비서관께서 잘 유념하셔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정치 영역에 뛰어드는 청년들 역시도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던지고 와가지고 타인의 삶을 책임지겠다 혹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이 결정을 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느끼는 많은 청년분들께서도 이러한 사회의 부당한 모습들을 그냥 단순하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정치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 혹은 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더 명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전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총장직 사퇴 117일 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의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향후 야권 대선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허은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또 이렇게 또 자주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이제 사퇴를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식 대선 네.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이제 그 출마식에서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이제 임박한 것인지 그리고 입당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네, 저도 그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알고 싶지만 오늘 뭐 대선 출마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8월 저희 뭐 출발할 때 같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재형 전 그 감사원장하고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이 네.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임기를 채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중립성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요.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우선은 그 부분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모두 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임명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왜 야당 플랫폼에 와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 대선 출마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했지만 정권 교체를 3-4번 강조했었잖아요. 지금의 정부로는 안 된다. 왜 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그럴까?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윤 전 총장 이제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윤 전 총장 본인이 오늘 그 무제한 검증을 뭐 받아야 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대신 이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야 한다 또 이런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그 엑스파일 논란과 대응 우리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윤 총장 본인이 이 자체가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믿어주고 가는 것이 같은 야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께서 분명히 다 알아내실 것이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공방 중에서 그 가장 공감 가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원희룡 지사하고 함께 공방하실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 교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오셨던 분들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파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리고 오늘 또 공정이라던가 정의라던가 상식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에 1년 동안 보여줬던 행보에서 예상치 못하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대선 후보로만 끝날 것이고요. 자신이 있으니까 나왔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우선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원희룡 지사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입장인데 반면에 이제 같은 당의 또 같은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증대에 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SNS 상에서 두 분이 이제 날선 공방을 이제 또 벌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실 모든 분들은 그 검증대에 서셔야죠. 그리고 서로 아주 뭐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서로 공방하고 정쟁거리로 삼으면서 싸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이 좀 더 합리적인지 그리고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감으로 맞는지에 대한 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같은 당내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또 대권 주자 경쟁자 입장인데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파일에 대한 또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는 또 뭐 그럴 수 있다,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다양한 판단 근거가 있는 거니까요. 우선은 저는 그 엑스파일을 본 적이 없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제 밝혀지는 것들을 본다면 또 다른 입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 그 사람이 말하는 자체를 믿어주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최근 청와대 인사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허 의원께서는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민 청년 비서관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에게 관련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청와대 내 소통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우리 총리는 소통이 되시는가라는 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좀 9개월짜리 별정직이고 공개 오디션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단 하루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총리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총리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검증의 시간이 있었다.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통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진짜로 2030들이 생각하는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박탈감닷컴인가요? 라는 것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소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이번 총리의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역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허 의원님의 이제 질의가 또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또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롤 해보셨냐고. 롤이 이제 뭐 게임인 거죠? 네, 게임입니다. 예, 많이들 하는 그런 게임.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왜 질문을 하셨는지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체부 장관이시고 문체부에서도 지금 셧다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e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 e스포츠를 경험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해보셨다고 하던가요? 롤은 안 해보셨다고 하셨고 네. 대신 이제 그 경기 시즌은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렌디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게임하는 청소년을 좀 이해하려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현장을 자꾸 가서 들어보고 그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죠. 10년, 20년 안 해보면. 그러나 가서 자꾸 듣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들어보고 진짜로 이 강제적인 셧다운제라던가 뭐 선택적 셧다운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어쩌면 둘 다 필요하지 않고 어쩌면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e스포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 뭐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우선 뭐 해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시장은 조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안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사실은 하기 위한 맞아요.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셧다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이걸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에는 두 가지 셧다운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제적인 셧다운제와 선택적인 셧다운제가 있거든요. 먼저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선택적인 셧다운제가 생겼어요. 얘는 약간 자율적인 거죠. 근데 이 강제적인 셧다운제는 시간에 따라서 그냥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고 그 부모와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9시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몰입이라는 게 꼭 밤에 하면 과몰입인가? 낮에 한 16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은 이 PC만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더 자율적인 법안이 있으니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는 진짜 셧다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닫아질 수 있는 그 법안, 그러니까 그 법안만 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e스포츠 얘기를 했는데 e스포츠가 지금 거의 이제는 이제 스포츠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BTS 못지 않아요. 예, 정말 그 생일 때 전 세계에서 막 축하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성공을 하려면 게임만 해야 돼요. 너 지금 게임 안 하고 뭐해 하고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하는 그분들에게 지금 셧다운제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그래서 필요 없는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규제를 위한 규제는 폐지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건 말씀드렸지만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에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시간을 밤에 한다라는 것 자체 또 이상하고요. 또 그게 PC가 꺼지더라도 핸드폰이라던가 다른 쪽에서 충분히 그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계정만 바꿔서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걸 살짝 빌려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좀 모순점이 발견이 네, 된다. 모순점이 그래서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가에서는 내일 또 이제 많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현재 이제 국회 과방에 이제 소속이신데 내일 그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이제 의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1년에 2,500원이었는데 내일 이제 3,840원 정도로 인상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94년도부터 이제 전기료와 함께 이제 징수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셨던 게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 징수 방안 법안 이제 발의를 하셨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개정안 논의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이 또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괜찮다면 국민들은 그만큼의 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상품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BS 이사회에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KBS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방통위로 가고요. 방통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저희에게 와서 의결되면 끝납니다. 국회 본회의를 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회의는 아니고 그쵸, 국회 저희 그 상임위 쪽에 상임위에서 와서 통과? 통과가 되면 이제 국회 의결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 아시겠지만 숫자로 밀어붙이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원장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KBS 이사회가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생각일까? 라는 좀 의심이 좀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신료 자체를 전기료에 무조건 해서 딱 나오면 그냥 내야 되는 거 분리징수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회계분리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신료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진짜로 국민을 만만히 보시는 겁니다. 또한 더 황당한 것은 수신료 인상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저절로 이 수신료를 연동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느 국민이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소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서 국민의 평가를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회계해서 그러니까 회계분리해서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법안들 좀 하나하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분리징수해서 만약에 그럼 나는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고 내시는 반대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안 내면 되는 예. 거고 그게 이제 목적이신 건가요? 그렇죠. 내실 네. 분들은 내시는 거고 불편함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받아내야 되니까 더 정성을 다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회계분리라는 것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기교차제 도입해서 그 정권에 따라서 KBS가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사회 임기교차제 도입도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서 5에서 최고 5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되겠는데요. 지역 간의 강수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부터는 차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